자, 이제 2장으로 갑니다. 이제 양도소득세로 가보죠. 이제 저희 시험에서 가장 이제 출제 비중 높은 파트인데요. 상당히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양도소득세로 가죠. 일단 양도소득세는 일단은 얘는 부동산 양도 단계죠. 부동산이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인데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일단 양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도한다는 얘기는 처분한다, 판다죠, 판다. 처분돼야 되고 반드시 이익이 나야 돼요. 이익이 나야 되고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걷자. 이게 양도소득세의 기본 정의예요. 그럼 대체 이 처분이 어떻게 처분되는 겁니까? 이건데 이 처분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일시적 처분인지 그 처분이 계속적 처분인지 구분돼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 처분이면 지금 하고자 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그 처분이 계속적 처분이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업소득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도 있고 뭐 주택 신축 판매업 같은 그런 사업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볼 건 일시적 처분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자, 이제 그럼 양도세의 특징도 좀 얘기할 건데 일단 특징은 첫째는 이제 국세죠, 국세. 국세고 그다음에 인세입니다. 인세라는 얘기는 양도한 게 뭐 한 번도 있을 수 있고 두 번도 있고 세 번도 있잖아요. 그걸 다 합쳐서 한꺼번에 세금 계산을 한다는 거죠. 다 합쳐서 한꺼번에 계산하겠다 이거고. 그다음에 항상 사실주의입니다. 이 사실주의의 뜻은 절대 등기에 관계없죠. 관계없고 그다음에 허가에도 관계가 없어요. 절대 등기 허가 안 따집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는요. 나중에 보겠지만 예정신고라는 게 있어요. 예정신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 그래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제도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결국 신고 나쁘니까 안 되면 당연히 뭐가? 가산세가 나올 수 있겠죠. 이들이 가산세 규정은 전에 배웠었던 취득세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가산세 규정은 똑같습니다. 똑같다. 같다. 그 다음에 양도세도 이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단 물납은 없고요. 조심할 게 이제 지난번에 재산세는 분할 납부가 될 때 납부 금액이 500만 원 초과였는데 이 양도세는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초과가 돼야만 분할 납부 가능하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양도세 기본 정의고, 자 교재 1번 가죠. 양도의 정의인데, 그럼 대체 양도가 뭐냐 보니까 시험에 엄청 많이 났네요, 그죠? 그 양도 볼게요. 자 양도인데, 자 양도의 정의입니다. 양도라 하면요, 양도한 자산, 뭐 토지, 건물 등이 되겠죠.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고 허가에 관계없어요. 절대 등기, 등록, 허가에 관계가 없다는 거죠. 없이 결론 요겁니다.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거예요. 이게 양도의 정의예요. 그래서 사실상 유상 이전 이게 양도의 정의입니다. 그럼 이제 사실상이라는 것은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는 얘기고 유상은 반드시 일정한 대가 관계가 수반돼야 돼요. 이 상태가 돼야만 저희가 양도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뜻 보면 양도 같지만 양도가 아닌 것도 있어요. 뭐가 냐면 첫째는 사실상이 아니고 형식상 이전되었다. 이러면 양도가 아니에요. 둘째, 유상이 아니고 무상 이전되었다. 이것도 양도 아니에요. 그래서 형식상이나 무상은 결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형식상 넘어간 게 뭐가 있냐 이건데 대표적인 게 뭐 신탁이에요. 신탁. 또 담보. 이런 건 절대 양도가 아니에요. 또 무상은 증여죠. 증여. 이런 것도 마찬가지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돼서 이런 건 절대 양도에 속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유상 이전 양도고 그게 아니고 절대 양도에 속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다시 볼게요. 그럼 대체 그럼 양도가 아니고 어떤 경우가 있고 그럼 저희가 볼 거예요. 어떤 경우가 양도가 있고 어떤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냐인데
이 경우의 수들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책에도 보니까 두 번째 양도의 행위의 구분해서 양도로 보는 게 있고 보지 않는 게 있는데 분명히 어떤 경우가 양도고 어떤 경우가 양도 아닌지 꼭 이거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볼게요. 일단 양도로 보는 것부터 갑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가죠. 자, 양도가 됐다. 이 얘기는 결국 사실상 유상 이전이 된 건데 자, 첫째 보니까 매도가 나오네요. 매도, 매매 같은 얘기인데 자, 매도가 됐다, 매매가 됐다. 결국 얘는 뭐냐면 금전 받고 판 거죠. 그래서 금전을 수수하고 돈을 수수하고 그 재산권이 넘어간 게 이게 매도 혹은 매매예요. 주의할 건 이 매도와 매매에는 공매, 또 경매, 그 다음에 할부 매매가 다 포함돼요. 또 공매, 경매, 할부 매매가 전부 다 포함이 돼서 이거 매도, 매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에서 가장 기본적 형태를 갖죠. 자, 두 번째 교환입니다. 자, 교환은 뭔지 알죠?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전이 개입되면 안 돼요. 금전이 개입되지 않고 돈은 개입되지 않아요. 금전은 개입하지 않고 자산 간의 맞교환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산 간의 이전입니다. 그래서 돈은 개입하지 않고 자산 간에 맞바꾼 건데 이때 이제 교환하게 되면 양자 모두입니다. 양자 모두 취득과 양자 모두 양도에 해당돼요. 양측 모두 다 취득과 양도가 다 해당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조심해야 돼요. 자, 제목이 현물 출자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 얘는 금전이 아니고요. 금전 역시 제외예요. 돈은 제외하고 부동산 등을 투자하는 거죠. 부동산 등을 투자. 자, 투자하고서 그 대가로서 주식을 받아 주식을 받는 게 이게 현물 출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현금이 아니라 물건을 투자한다. 그럼 대체 어디 가서 투자하냐? 투자는 반드시 법인 가서 해야 돼요. 법인 또는 조합에 투자해야 돼요. 법인 또는 조합에 투자가 돼야 돼요. 조심할 건 이때 법인은 지분에 관계없지만 조합에 투자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 지분이 초과가 돼야 돼요. 자기 지분이 초과가 돼야 돼요. 반드시 자기의 법정 지분이 초과가 돼야만 저희가 양도가 돼요. 하지만 이 현물 출자가요. 자, 조심할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는데 자기 개인 사업체에 출자하면 절대 양도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인 사업체는 절대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인데 자, 부동산과 부동 관련된 권리, 뭐 지상권 등등을 양도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자, 네, 5번입니다. 자, 대물변제죠. 대물변제. 자, 변제인데 변제가 변상한다의 뜻이죠. 그래서 대물, 돈이 아닌 일정한 물건 가지고 변상하겠다 이거죠. 물건 갖고. 그래서 마찬가지 금전이 아닌 돈이 개입하지 않아요. 아닌 일정한 재산권으로 쉽게 부동산 등을 가지고 뭐 했다? 변상했다. 변제했다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 등을 가지고 변제해요. 그럼 어떤 게 대표적인 게 있냐? 자,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할게요. 첫째, 손해배상. 둘째는 이혼할 때 위자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위자료 같은 것도 전부 다 대물변제에 속해서 양도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부담보 증여인데요. 저는 다섯 번째인데요. 자, 부담보 증여. 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 부담보 증여는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나와요. 그래서 부담보라고 된 이 부분은 양도가 되는 거고, 자, 증여는 그냥 증여예요, 증여.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채무 인수분, 채무가 인수된 이 부분은 양도고요. 나머지는 증여입니다. 그래서 채무 인수된 부분은 양도,
나머지 건 증여. 이게 부담부 증여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복수해요 한번. 자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 자 내가 있다. 내가 있고 여기 은행이 있어요. 여기 제 땅이 있고요. 제 땅이 시세가 5억쯤 갑니다. 이걸 은행에 담보로 맡겨놓고 은행으로부터 거금 3억을 대출 받아왔어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왔어요. 자, 융자 받아왔고 이 대출금 만기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만기금을 갚아야 돼요. 근데 돈이 없네. 돈이 없으면 대출금을 갚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못 갚으면 은행은 걱정할 게 없죠. 왜? 어차피 자기네가 담보받은 이 부동산 압류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압류하면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또, 아마 은행 다니는 분 알 거예요. 계속 연체하게 되면, 이 연체가 5일인가요? 일주일인가요? 연체하게 되면 이제 올라간다며요. 그죠? 연체 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신용에 상당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니, 어차피 못 갚아서 빼앗기는 건 문제인데, 내 신용까지도 다 빼앗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적어도 신용은 지키자. 해서 평소에 친분 있는 갑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갑에게, 야, 갑아. 내가 땅이 5억짜리 땅인데 이걸 너에게 그냥 줄 테니까 너 받을래? 이거예요. 받을래. 근데 갑이 이게 왜 아닌 밤중에 홍두깨입니까? 제가 얘한테 땅을 준대요. 그것도 5억짜리 땅을. 그랬더니 갑이 주문 받지. 그래서 받는데요. 증여가 된 거죠. 얼마짜리 땅이? 5억짜리 땅. 그럼 이때 받는 갑을 뭐라 합니까? 수중자. 준 나를 뭐라 합니까? 증여자. 그래서 이제 5억짜리 땅이 증여가 됐어요. 자, 되면서 제가 다시 갑에게 한마디 하죠. 대신 갑아 부탁이 있다. 갑이 그게 부탁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실은 은행에 3억의 빚을 갚을 게 있는데 네가 좀 내 대신 3억을 갚을 수 있겠냐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갑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집단이 5억짜리 땅을 받았으니까 3억 갚아도 큰 문제 없겠죠. 그죠? 그래서 갑이 알았다. 내가 3억을 갚아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갑이 5억 증여받은 거에서 3억의 빚을 갚아줘요. 3억의 나의 빚을 갚아줘요. 채무를 인수합니다. 그럼 남는 거 2억 남았죠. 그럼 저희 세법상은 채무가 인수된 요만큼은 뭐로 보고?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뭐로 보고? 증여로 보고. 이 얘기예요. 그럼 나는 이 3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면 되고 저 갑은 2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돼요. 이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빚을 떠안고 증여받는 형태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 땡땡.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의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인수된 채무액은 전부 다 양도에 속하게 돼요. 다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저 부담부 증여도 마찬가지고 매매도 마찬가지인데 조심할 게 이거예요. 이제 양도에서 조심할 게 조심할 겁니다. 배우자하고 직계 좀비 속이에요.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 간에 얘네가 매매가 됐건 뭐 부담부 증여가 됐건 관계없어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 간에 매매가 되거나 부담부 증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때는 세법상 양도된 것도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매매나 부담부 증여가 되면 세법상은 증여된 거로 추정을 해요. 야, 무슨 부부간의 매매냐, 무슨 부부간의 부담부 증여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전부 다 증여된 거로 추정을 해요. 하지만 이게 다시 명확하게 입증되면 그때는 저희 법상 양도된 거로 인정해요. 입증되면 양도해요. 그 입증된 경우가 어떤 거냐?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크게 네 가지인데, 자, 파, 공, 대 등 이 네 개입니다. 파가 뭐냐고요?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었다. 둘째가 공매 처분되었다. 셋째가 대가가 입증되었다. 넷째가 등기 자산 간의 교환이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전부 다 입증된 걸로 봐서 양도로 봐요. 그래서 파산 선고되었다. 공매, 대가,
등기자산. 그럼 이 네 개가 아니면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증여로 된 걸로 다 추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양도. 물론 7번째 뭐 경매 나오죠. 다 양도가 되고. 자, 이제 양도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되게 많죠? 자, 볼게요. 첫째, 이번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겁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첫째가 나온 게 뭐냐면 이제 환지와 보조지인데요. 자, 아마 공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환지가 뭔지. 보조지. 환지와 보조지는 절대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볼 게 또 있어요. 또 뭐냐면 환지와 보조지 말고 자, 비슷한 건데 자, 토지의 교환인데 자, 토지의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인데요. 얘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조심할 게 이거예요. 아까 제가 교환은 양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토지의 지적 경계선 변경 위한 교환이다. 얘는 양도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양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바꿔 얘기하면 교환은 다 양도인데 지금과 같은 이 경우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알아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죠. 자, 양도담보예요. 양도담보. 이게 뭐 양도담보가 됐건요. 뭐 또 기타 채무담보. 양도담보가 되건 채무담보가 되건 담보는 양도 아닙니다. 근데 이 담보가 추후에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뭐예요? 돈을 갚지 않는 거죠. 않아서 그 자산이 변제에 충당돼요. 채무가 불이행돼서 변제에 충당되면 이때 양도가 돼요. 그래서 담보는 양도 아닌데 담보가 훗날 채무가 이행한 데서 변제에 충당되면 그때는 양도에 해당돼요. 그때 양도에 속한다고 합니다. 담보. 자, 세 번째입니다. 공유물의 분할이에요. 분할. 자, 공유물의 분할인데 이 분할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단위 이게 자, 분할이 자, 지분의 변동이 없은 문제입니다.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지분의 변동이 생겨요. 지분의 변동이 생겼다. 지분의 변동이 생긴 이런 분할은 양도가 돼요. 그래서 분할되면서 지분의 변동이 없으면 양도가 아닌데 이렇게 지분의 변동이 생기면 전부 다 양도된 거로 보게 돼요. 양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소유권의 환원이에요. 자, 소유권의 환원인데 이게 뭐냐고요? 속된 말로 매매무효. 매매무효가 된 것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양도 아닙니다. 다만 얘가 소유권이 환원되는데 이게 매매무효가 아니고 이렇게 적법한 계약의 해제, 적법 계약의 해제가 되면 이때 양도가 됩니다. 즉 매매무효가 아니고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지되면 이때 양도에 속한다고 하게 됩니다. 됐고, 자, 그다음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 자, 이혼 시 재산분할. 자, 이렇게 이혼할 때 재산 분할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돼요. 근데 얘가 자, 재산 분할이 아니고 또 있어요. 비슷한 게 뭐 있어요? 이혼할 때 위자료. 그래서 이혼할 때 위자료로 줬다. 그러면 이때 양도에 속하게 돼요. 자, 이게 재산 분할인지 아닌지 구분해야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거래는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까지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다음 일곱 번째 갑니다. 자기 소유의 자산이 본인이 경매로 다시 제취되겠어요? 얘도 양도 아닙니다. 다음 8번 배우자 혹은 직계 존비 속간에 재산 양도했다면 증여로 추정을 하죠. 아홉 번째
주거용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했다. 요거는 주택 신축 판매업이에요. 즉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속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10번째,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 이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임차권일 때만 과세가 돼요. 양도가 돼요. 그래서 이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양도로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에 속하는 것, 속하지 않는 것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봤는데 그럼 적어도 지금 써진 거 있죠.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하고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하고 반드시 좀 구분을 해놓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보통 양도가 되면 전부 다 양도소득세가 다 과세가 되죠. 그죠? 근데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즉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인데 그럼 비과세는 어떤 경우가 있고 어떻게 해야 양도세를 비과세하냐 이제 그 내용도 이제 하나씩 같이 정리해 볼게요. 이제 그 다음 챕터가 이제 비과세인데 자, 그럼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비과세. 자, 첫째. 저희가 이제 비과세는 이제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겠다죠. 여기다 적을게요. 그냥 비과세. 비과세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겠다. 이게 비과세입니다. 자, 비과세는 별도의 신청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걷지 않는 건데 별도의 신청 같은 것도 필요 없다. 필요 없이 정부가 세금 걷지 않는 게 비과세입니다. 현행법상 비과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파산선고, 파산선고. 법원에서 파산선고 명령받으면 비과세 돼요. 두 번째, 농지의 교환과 분합이에요. 세 번째,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세 가지가 다예요. 근데 보통 저희 시험은 농지의 교환 분합하고 1주택에 대한 게 보통 납니다. 세 가지가 비과세인데 그럼 첫째 농지의 교환 분합부터 보죠. 그래서 뭐 교재도 있네요. 그죠? 농지의 교환 분합인데 그래서 그 내용 보면 정리 콕 해갖고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자 그럼 농지가 이제 대체 어떻게 비과세냐 해서 농지의 교환은 맞바꾸는 거죠. 분합 나누거나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가 교환되거나 분합이 되면 비과세 안 돼요. 그럼 대체 농지가 뭐냐? 농지는 전, 답, 과수원이에요. 전답 과수원이고 항상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에 의해서 판단해요. 사실상 지목을 가지고 사실상 지목에 의해서 판단하게 돼요. 사실상 지목에 의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이 농지가 교환 분합되면 이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사유 요건. 농지가 왜 교환 분합되냐. 둘째는 금액 요건 두 가지. 그래서 사유 요건과 금액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만 이때 비과세가 돼요. 농지가 왜 교환 분합되냐. 또 얼마 차이냐. 자, 다시 사유인데 사유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넷 중에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첫째는 사유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교환하거나 분합하게 되었어요.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 두 번째, 국가 등의 소유 토지와 교환하거나 분합했어요. 셋째, 경작상 교환했어요. 경작상 교환인데 다만 이 경작상 교환은 조건이 붙어요. 뭐가 붙냐면 경작상 교환하면 최소한 3년 이상 반드시 거주 경작해야 돼요. 반드시 3년 넘게 얘만 그래요. 경작상 교환만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한다. 넷째, 각종 법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교환되거나 분합. 이렇게 넷 중에 한 가지 사유, 사유에 의해서 교환되거나 분합돼야 이때 비과세가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금액 요건도 갖춰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쌍방
토지가액의 그 차액이 둘 중 큰 금액의 4분의 1 이하 이렇게 부동의 요건까지. 그래서 그 차액이 4분의 1보다 적거나 같아야 돼요. 그 어떤 거냐? 예를 들게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자, 이게 이제 가배농지입니다. 이게 의뢰농지입니다. 자, 바꾸자. 바꾸자. 자, 왜 바꿨냐? 바꾼 이유가 경작상 목적이었어요. 경작상 목적을 바꾸자. 그래서 경작상 목적이 수반됐어요. 그럼 사유됐죠, 이제? 그럼 금액 따져봐야죠. 이때 가배농지가 100원, 의뢰농지가 80원. 금액은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그럼 이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얼마야? 20원이 20원. 20원이고 둘 중 큰 게 100원이네. 그죠? 100원에 4분의 1 얼마인데? 25원이네. 이렇게 되죠. 그럼 차익보다 4분의 1 쪽이 더 크네요. 크니까 얘도 비과세, 얘도 비과세. 다만 이게 뒤집어져요. 부동호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둘 다 과세입니다. 반드시 넷 중에 하나의 요건과 함께 꼭 이렇게 부동호 요건까지 갖춰야만 이때 비과세가 성립이 돼요. 하지만 자, 또 참고 농지가 교환 분합되어도 비과세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째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이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또 있어요.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마찬가지 3년이 경과했다. 이 경우도 과세가 돼요. 그래서 두 개는 비과세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농지의 교환과 분합에 대한 비과세가 되고, 자, 그다음에 주택으로 갑니다. 이제 주택에 대한 비과세인데 상당히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고 볼 것도 많은데 이제 좀 볼게요. 저희 책에 이제 상당히 좀 압축을 해서 써놨기 때문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같이 하면서 내용을 같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에 대한 비과세인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주택에 대한 그 조세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추후에 아마 제가 강의가 되고 나서 아마 추후에 부연 설명이나 아니면 개정된 설명이 아마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확정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현재 현행법상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주택 비과세 갑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할게요. 첫째, 1세대가 뭐냐? 1세대의 뜻은요. 나는 항상 거주자예요, 거주자. 로서 앤드 원칙이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하고 배우자를 합쳐서 원칙을 뭐라 합니까? 1세대라고 불러요. 나하고 배우자가 합쳐서 원칙 뭐라 합니까? 1세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칙은 항상 배우자가 있는 게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푸득이한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 거주자 나이, 저 친구 나이가 30세 이상일 때. 또 두 번째, 이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세 번째, 다시 거주자가 독신자일 때.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는 게 원칙인데. 자, 두 번째, 반드시 1주택이어야 돼요. 1주택. 조심해야 돼요. 이때 1주택은 항상 국내에 있는 주택만 가지고 판단해요. 국내 주택만 가지고. 두 번째, 반드시요. 양도 시점에서 1주택이어야 돼요. 셋째, 반드시 사실상 주거용이어야 돼. 사실상 주거용, 실제 주거 목적일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국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 시점에서 주택이 하나에 되고 반드시 사실상 주거 목적일 때만 해당한다라고 하죠. 다만 얘가 이제 고가 주택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주택이어야 되지. 이게 고가 주택이면 안 돼요. 고가 주택은 제외해요. 제외. 자, 세 번째. 최소한 이 주택 하나가 비과세 되고자 하면 최소한 2년 이상은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돼야 돼요. 물론 국가가 이제 지정한 일부 지역에는 뭐 일정 기간 거주도 있는데 그건 됐고요. 일단 기본은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원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최소한 2년 이상은 보유해야 돼요. 네 번째, 꼭 등기돼야 돼. 등기돼야 돼요. 미등기되면 안 돼요. 미등기되면 아무리 1주택도 비과세인데 반드시 등기돼야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비과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부수 토지가 포함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이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면 주택이 비과세면 땅땡이도 비과세인데 이거죠. 그래서 항상 양도할 때 집이 하나에 되고 땅도 비과세인다. 근데 이 땅이 무한정 비과세가 아니고 토지 면적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이 도시지역 안에 있었다.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5배까지 비과세가 되고 그 주택이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최대 10배까지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 내 5배 밖은 10배까지 비과세한다. 그래서 꼭 양도할 때 1주택이어야 되고 또 반드시 2년 이상 보유돼야 되고 항상 토지가 포함돼서 함께 비과세가 성립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쌤, 내가 주택이 2개면 어떻게 돼요? 2채였을 때는 자, 2채인데 이걸 각각 판다. 각각 팔면 먼저 판 게 과세가 되고 나중에 판 게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먼저 판 게 과세, 나중 게 비과세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2채를 동시에 팔면 어떻게 돼요? 2채를 동시에 팔면 양도자인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비과세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도될 주택이 몇 채? 하나여야 비과세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교재에 써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주택에 대한 비과세인데 보죠. 다음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주택, 단 가액이 9억 초과는 고가주택 제외입니다. 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배를 곱해서 산정한 면적, 일명 부수 토지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내 5배, 밖은 10배까지 비과세가 성립되게 됩니다. 7번,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 충족한 주택. 바로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1세대여야 되고 1주택이어야 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등기해야 되고 항상 토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성립되는데 다만 그 밑에 이제 법령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인데 자, 일단 얘부터 할게요. 양도할 때 반드시 1주택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할 때 최소한 2년 이상 보유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보유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거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보유 기간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요. 대원칙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원칙은 몇 년 이상 보유?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보유.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통은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은 보유가 돼야만 비과세가 성립이 돼요. 하지만 예외 보유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게 있어요. 보유 기간에 제한 없는 경우, 즉 기간에 관계없다 이거예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 게 존재해요. 저 뭐 있는데 자 볼게요. 자 첫째가 뭐냐면 이제 임대주택을 양도한 거죠. 임대주택을 양도했다. 내가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했다면 얘는 2년 보유하는 데 관계없어요. 다만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최소한 5년 이상은 거주했으면 돼요.
그래서 원칙은 물론 2년 보유면 돼요. 근데 2년 보유가 안 됐을 때는 최소한 언제부터 임차 1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예요. 조심할 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임차 1부터입니다. 자, 보죠 1번. 그래서 법령에 보면 이제 밑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 1로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 해당 기간 중에 세대원이 거주했던 기간이 끝에 있는 몇 년? 5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수용된 경우, 수용. 자, 수용되면 이 수용은 강제적 양도이기 때문에 보유기간이건 거주기간이건 하등에 관계가 없어요. 아예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아예 기간 제한이 없어요. 아예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보유기간이건 거주기간이건 하등에 관계없다. 다만 참고로 일부가 수용됐다. 일부가 수용되고 일부가 남아있었대요. 그럼 일부 수용되면 나머지 잔존 부분도 5년 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하면 걔도 비과세예요. 수용된 경우. 세 번째입니다. 해외 이주. 네 번째, 국외 출고. 뭐 학교에 취학이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둘 다 해외 이주나 국외 출고 가는 경우도 아예 보유기간이건 거주기간이건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둘 다 기간 제한이 없다. 둘 다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한 없어요. 다만 둘 다 조건이 있어요. 기간에 제한은 없지만 둘 다 공통점은 첫째, 출국일 현재 반드시 1주택이어야 돼요. 두 번째, 출국일로부터 최소한 2년 내에는 처분해야 돼요. 요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외국 나가는 경우는 아예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없지만 다만 출국일 현재 주택이 하나야 되고 또 출국일로부터 최소한 2년 내에는 주택이 처분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요번에는 학교에 취학 때문에 집을 팝니다. 학교에 취학 때문에. 또 근무상 형편 때문에 집을 팔게 돼요. 또 세 번째, 질병 요양 때문에 집을 팔게 돼요.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 이때는 보유기간은 관계없어요. 일단 최소한 1년 이상은 거주해야 돼요.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된다. 자, 또 하나 더 할게요. 이번에는 재건축 기간 중에 취득한 임시주택인데 얘도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어떤 거냐? 이런 게 있습니다. 얘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갑시가 소형 주택이 있네. 여기 이번에 철거됐어요. 철거되고서 갑이 희망하던 입주권을 기어이 받게 됐어요. 입주권. 받게 됐고, 근데 나중에 이 갑은 새 집이 완공되면 이사 갈 거예요. 이게 이사 갈 겁니다. 이사 갈 건데 문제는 자기가 살던 집이 철거됐잖아요. 철거되고 입주권 받은 건 좋은데 갈 곳이 없네. 그래서 얘가 안 되겠다. 공사 기간 동안 살 집을 사자. 그래서 집을 하나 삽니다. 집을 하나 사요. 주택 하나 취득했어요. 뭔 주택? 임시주택. 이걸 저희 법에서 대체주택이라 합니다. 대체주택을 취득했어요.
자, 그래서 이 집에서 살아. 이 집에서 뭡니까? 거주해, 거주. 나중에 이제 완공돼서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가는데, 그럼 비과세 돼요. 단 얘는 임시주택, 임시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유 기간은 필요 없다. 단 최소한 1년 이상은 거주하게 하자. 이러면 비과세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임대주택부터 나머지 여기까지 조심해야 돼요. 원칙은 주택은 항상,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양도 시점에 1주택이야 되고, 양도 시점에 2년 이상 보유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내가 보유 못했다 해서 원칙은 2년 이상 보유인데, 그게 불가능하면 보유기간에 제한이 없는 게 있어요. 첫째가 임대주택을 양도했대요. 얘는 보유기간이 되면 돼요. 근데 안 되면 그건 무시하고 대신 몇 년 이상 거주?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은 거주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용됐다. 수용되면 이건 아예 보유기간이건 거주기간이건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하등 관계 없다. 세 번째, 해외 이주했다. 또 국외 출국했다인데 이거 읽어볼게요. 자, 교재 보면 자, 법령의 2번입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 감옥에 있는 경우 양도일 혹은 수용일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이 다 포함돼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가번 주택 및 그 부토지가 단 사업인정고시를 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정됩니다. 의 전부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됐다. 쉽게 수용된 거죠. 분명히 수용되면 기간 제한이 없다고 했어요. 다만 일부가 수용되고 일부가 남아있으면 잔존하는 것도 몇 년 내, 5년 내에는 처분되어야 합니다. 자, 4번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합니다. 단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해야 돼요. 분명히 출국일 현재입니다. 이게 양도일 현재가 아니에요. 출국일 현재입니다. 또 그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는 양도가 돼야 돼요. 자, 답안도 마찬가지예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요하는 취약 또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합니다. 역시 때도 출국일 현재입니다. 절대 양도일 현재 아니에요. 1주택이어야 되고 또 출국일로부터 최소한 2년 내에는 처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번 답은 똑같죠. 자, 세 번째 갑니다. 1년 이상 거주주택을요. 자, 기획재정부령을 정하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또 질병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사로 양도했다. 바로 이거죠, 이거요. 그죠? 그래서 학교의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얘도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그다음 거기 안 써있지만 재건축된 경우 얘도 마찬가지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인데요. 그 3번, 4번은 묶어도 돼요. 그래서 3번에 법 제89조 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다. 이게 하나 있고 4번이 이 사망 단서를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전체 토지 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의 건물 면적의 차지비를 곱한다라고 되는데 요거 같이 볼게요. 이제 이게 뭐냐면 양도소득세도 겸용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겸용주택. 그리고 겸용주택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 겸용주택도 시험에 종종 납니다. 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로서 구분되는지 또 어떻게 또 구분되는지 그 내용을 같이 보고 제가 한번 같이 예시까지 한번 들 테니까요. 한번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건 이제 주택 사실상 주거 목적일 때만 비과세가 성립이 돼요. 근데 지금부터 볼 거는 이게 주택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볼게요. 자, 봅니다. 양도세상 겸용주택이에요. 자, 겸용주택은 이게 단층형도 관계없고 뭐 2층형도 관계없는데요. 일단 뭐 이렇게 볼게요, 한번. 단층형으로 갑시다, 그냥. 그래서 하나의 건물의 일부는 상가, 일부 주택,
이렇게 쓰이는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형태는 똑같은 건데 반대 형태 이렇게 이제 하나의 높은 건물에서 일부는 상가, 일부는 주택. 뭐 관계없어요. 그럼 이렇게 된 게 뭐가 있습니까? 했을 때 이걸 보고 저희가 주상복합 이러면 큰일 납니다. 양도세는 주상복합은 아니에요. 자, 이제 겸용주택이라고 하는 건 동네 골목에 있는 일반적 상가주택을 의미하지 절대 주상복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가주택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이런 경우는 저 결론 무조건 면적을 가지고 구분해요. 어떻게?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고 하면 전체 다 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반대,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 분합니다.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보고 안 분해요. 그럼 결국은 이 주택이라고 써진 이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비과세예요. 비과세. 비과세하고 상가라고 된 이 부분은 뭡니까? 과세돼요. 과세. 과세가 되게 돼요. 비과세, 과세 이렇게 돼요. 자, 한번 예를 들게요.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자,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총 건물 면적이 400입니다. 자, 총 토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때, 자, 주택의 면적은 100제곱미터고요. 상가 면적은 300제곱미터입니다. 이따 할게요. 300제곱미터예요. 그럼 이때 과세 면적과 비과세 면적을 구해 보시오 라고 합시다. 이 상태에서 과세 면적과 비과세 면적과 과세 면적을 구해 보시오. 그럼 지금은 대략 보니까 상가 면적이 주택보다 더 커요. 그럼 얘가 되는 거지, 얘가. 주택이 상가보다 작아.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주택 부분은 비과세, 상가는 과세예요. 그럼 비과세 부분 나왔어요. 어떻게? 자, 건물 부분하고 이제 토지 부분이죠. 자, 건물은 나와 있어요. 주택 얼마? 100 비과세, 100 비과세. 상가 300 과세입니다. 그럼 얘는 쉬워요. 그럼 문제는 땅이에요, 땅. 자, 1000제곱미터의 땅인데 이 땅은 어떻게 할 거냐? 땅은 건물의 면적 비율로 안분해야 돼요. 안분. 그럼 주택부터 갑시다. 어떻게? 자, 총토지 1000제곱미터요. 곱하기 총 건물이 400이네요. 400분의 주택 건물 차지하는 게 100이요. 100. 얼마 나옵니까? 250. 그죠? 250이 비과세 면적이 250이. 자, 그럼 나머지 빼면 돼요. 1000에서 250 빼면 750 남네요. 그죠? 750. 얘가 과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토지는 건물의 면적 비율로 안분해야 됩니다. 건물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총 토지는 이렇게 따지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안분하면 됐죠? 네. 이렇게 해서 항상 안분하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건물은 어차피 건물은 문제에 다 주어지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토지 면적 있죠. 이게 지금은 문제 없이 뭐 계산된 게 250, 750 나오는데 만약나 이거 만약합니다. 그냥 예를 들게요. 자, 토지 면적이 주택에 대해서 계산된 게 토지 면적이 600이다. 600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네. 그 다음에 뭐 상가 더 크다고 가정하고. 네. 자, 이렇게 되면 토지 면적 600이라고 답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주택은 이제 건물일 비과세면 땅도 비과세하죠. 이때 그 토지가 주택이 어디 있냐, 주택이 도시지역 내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 주택 바닥 면적의 최대 5배까지 5배 면적의 토지가 비과세예요. 근데 그럼 얘가 도시지역 내에 있다고 가정하면, 자, 건물 면적이 지금 100이요, 100 주택 면적이에요. 그럼 그거 몇 배? 최대 맥시멈 5배까지 비과세인데 600이라면 5배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안 돼. 그럼 그땐 맥시멈 5배, 5배까지 비과세고 초과된 100은 밑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겸용주택이 나오면
이 면적을 어떻게 따질 건지 면적 따지는 방법도 구분해야 돼요. 면적을 따지는 방법도 구분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항상 토지 면적은 어떻게 해요? 건물 면적별로 안분해서 부과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도 있죠. 위량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법제 95조 4항 규정입니다. 이게 언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예요. 다만 동항 규정에서 거주기간 언제부터? 전입일로부터 전출된 날까지 따져요. 이렇게 해서 각각 기간을 판정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유기간에 대한 예외인데 다시 한번 꼭 정리해야 돼요. 항상 원칙은요 1세대야 돼요. 언제? 양도일 현재. 또 반드시 국내에 있는 1주택이어야 되고 반드시 사실상 주거용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최소한 2년 이상 보유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주택이어도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했죠? 그럼 고가주택 가볼게요. 고가주택.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자, 그럼 대체 고가주택이 뭐냐 이건데 고가주택은요 면적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실지 양도가액이 실지 양도가액이 9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무조건 내가 매매한 금액이 얼마? 9억이 넘어가면 전부 다 고가주택이 돼요. 그래서 고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자 이렇게 돼요. 결론 양도가액 중에서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돼요. 대신 이 9억 원 초과분 9억 초과분은 과세합니다. 그래서 9억까지 비과세하고 9억 초과된 부분은 과세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 이 초과분을 과세하기 위해선 항상 저희는 양도 차익을 환산해요. 환산 어떻게 하냐? 양도 차익을 환산해요.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빼기 9억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양도차익을 이렇게 해서 늘상 환산하게 돼요. 환산합니다. 그럼 이게 뭔 얘기냐?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자, 갑시가 주택이 있어요. 여기 과거에 자 취득한 금액이 8억 원이었어요. 양도한 금액이 10억 원이었어요. 이때 자 일단 비과세는 안 돼요. 왜? 매매가가 9억이 넘었기 때문에 비과세 안 돼. 하지만 그럼 얘가 고가주택인데 다 비과세 안 되는 게 아니고 9억까지 비과세 해준대. 초과된 것만 과세입니다. 그럼 해볼게요. 그럼 이제 과세가 되니까 양도차익 구해봐야죠. 그럼 어떻게? 양도가격 10억 빼기 취득가격 8억. 그럼 양도 차익은 2억이에요. 2억. 자, 이 2억은 양도 금액이 10억일 때 양도 차익 2억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은 10억의 양도에서 뭘 바꿔야죠? 9억까지 비과세, 초과된 1억은 과세예요, 과세.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거 이거예요. 1억일 때 이거 구하라 이거. 1억일 때. 양도 차익 얼마인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가 2억이에요. 2억 곱하기 양도 금액 10억이에요. 10억분의 10억 빼기 9억. 9억을 몇 배요? 9억까지 비과세니까. 그럼 결론은 양도 차익 2천. 그래서 항상 고가주택은 이렇게 양도 차익을 환산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이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했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이나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었다. 이것도 시험에 상당히 설랍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그 동그라미 2번부터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지요.